자, 행정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권력적 행정행위 중에서 행정지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나와 있죠? 행정지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비권력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행정행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적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비권력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말이죠. 일반 주민 또는 사인을 어떠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유도 행정에 해당합니다. 유도하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도를 했는데 일반 사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도를 했지만 따라주지 않았죠. 그랬을 때 만약에 불이익 조치를 했다. 행정청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정지도는 세 가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두 번째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도를 했는데 일반 사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행정청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거를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행정법 출제 경향을 본다면 조문과 그다음에 이론에서도 몇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행정법 판례 부분은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론까지 알게 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행정법에서 만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좀 덜 나와도 합격권에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259페이지입니다. 자, 의 보세요. 항상 의가 중요합니다. 행정지도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주체가 어떤 권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해가지고 일반 사인, 국민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도시키는 그런 작용, 행정행위, 비권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줄 보세요. 달성하기 위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정답이죠. 사실행위다. 포괄적으로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유도라든가 권고, 조언 같은 경우는 사실적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그럼 법적 효과가 있는가?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적인 성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법률적 성격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역시 없겠죠. 그래서 강제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지도 유형으로는요. 4번을 보세요. 영업시간 단축 권고, 그 다음에 차량 10부제 운행 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뭡니까? 강제할 수 없는 것이죠. 권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6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조정적 행정행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요. 규제적 행정지도와 그 다음에 조정적 행정지도, 그 다음에 조성, 촉진이라고 그러죠. 조성적 행정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내용이 뭐냐면 행정지도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융실명제 이런 걸 채택하고 있죠. 이런 거와 같이 행정지도 실명제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1페이지에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비례 원칙을 지켜야겠죠. 비례성 원칙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 목적은 100이라면 거기에 맞는 수단 100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인데 200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과잉이 되죠. 이것을
행정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동의라든가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의적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상대방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고서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행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권고나 또는 조언을 했는데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그래 너네 안 따라오니까 불이익 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조리상 그 다음에 법령상 한계가 있다는 걸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행정지도를 했는데 말이죠.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특정 행위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봤네요. 자, 262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줄구세요. 자, 그러면은 헌법 소원은 가능할까? 헌법 소원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 소원을 하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기본권을 말이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돼요. 직접 침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과 침해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인과관계는 뭐 모든 거에 다 있겠지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은 뭐냐면 다른 법률을 다 법률에 의해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있는 것을 알아주시는데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 자,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2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263페이지에 행정지도상 위법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1번 보세요. 행정청이 말이죠 위법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자,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했죠. 그럼 상대방이 위법한 또는 불법한 행위로 나왔겠죠. 이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아무리 행정청에서 위법하게 조언 또는 유도를 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론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비공식적 행정작용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말이죠.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다가 의사표시를 표출하는 것이 공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 행정행위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기 4번을 보세요. 양가로 4번.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가 있는데 경고, 권고 이런 거 있죠. 자,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권고라기보다는 유도라고 그랬죠. 유도와 권고는 다르죠. 유도는 어떤 행정 목표를 향해서 다가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고 권고는 뭡니까? 권장의 의사표시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의사표시인데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교시라든가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비공식 행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특징이 뭡니까? 자, 265페이지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즉 법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행정청은 그 비공식적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구속력을 받을까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비공식적 행정작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용어가 말이죠. 비슷하면서 비슷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이 행정상 사실행위는 말이죠. 뭡니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실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행정이라는 것은 원래 행정 자체가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요. 왜 그러면 권력적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도 사실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도로 청소 이런 거, 도로 청소. 여러분들 도로 청소 법률적인 성격이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청소차를 가지고 도로를 청소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적 행위죠. 또 이런 거 있죠.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했어요. 문서 작성 자체는 어떤 법적인 효과가 없죠. 이런 거를 행정상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거. 물론 재산을 압류하려면 민사 재판을 받아서 압류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집달관이 가서 집행관이죠. 지금은 집행관이 가서 압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압류하는 자체는 사실행위가 되겠죠. 사람이 움직여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265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세요. 근거 및 한계, 법적 근거 나와 있죠. 자, 권력적 사실, 사실행위도 말이죠. 사실행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력적인 경우가 있고 비권력적이 있습니다. 권력적, 그 다음에 비권력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권리구제 부분인데 손해배상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권력적 행정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는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줄구세요. 반면에 형식적 행정행위,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 형식적인 행정행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취소 소송이 불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숙지할 사항은 사실행위에도 권력적인 것이 있고 비권력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비권력적 행정행위는 모두 다 비권력적이었죠. 법적 효과가 없었는데 사실행위는 권력적, 비권력적 두 가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2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검게층 동그라미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업자의 급수공사 신청에 대해서 급수공사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납부를 통지하는 자체는 뭡니까? 바로 이게 공법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하라는 납부 처분은 어떻습니까? 납부 처분은 행정처분이 되겠죠. 그러나 납부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통지 자체 요거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67페이지에 행정상 사실행위 유형이 쭉 나와 있죠. 내부적 사실행위, 외부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물질적, 물리적, 그 다음에 집행적, 독립적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는요 행정사법에 대한 얘기인데 행정사법은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사법은요. 겉으로 봐서는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법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사법.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공법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게오르크 예르네크는 뭐라고 했냐면 예르네크는 이런 말 했어요. 행정사법을 군인이 말이죠. 군사훈련을 받다가 외출할 때는 뭘 입고 나가냐면 사복으로 갈아입죠. 사복 입고 갈아입고 사회생활 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인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복으로 갈아입었을지언정 군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행정사법 이론입니다. 행정사법은 주로 뭡니까? 이 급부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도행정, 특히 유도행정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269페이지 필요성 그 부분에다가 별별 2개 치세요. 자, 거기 보세요. 행정 주체로 하여금 당의 행정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형식적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 첫 번째가 그래서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행정사법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없을 때는 일반적인 행정 행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이 또 안에 있습니다. 공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네요. 무슨 얘기냐? 외형적으로는 사법행위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법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공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법상 제 원리가 거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을 보면은 급부행정, 공물이라든가 공기업 생활배려 행정입니다. 생존배려 행정을 말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가스 공급 있죠. 가스 공급 이런 거. 가스를 공급하는데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상의 행위인데 뭡니까? 공급 직접 하는 것은 일반 배관을 통해서 배관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폐수라든가 오물, 쓰레기를 처분하는 거 있죠. 자, 폐수나 오물 같은 거를 다루는 것은 공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법으로 통제합니까? 공법적으로 통제한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은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융자해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행정 같은 경우도 행정사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요. 그럼 행정사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우리는 공법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공법의 원칙은 여러 가지겠죠. 신뢰보호 원칙,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회 원칙 이런 게 쭉 돼 있죠. 이런 원칙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래서 행정사법 간단히 끝냈고요. 행정사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례보다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몇 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행정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자, 행정계획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말이죠. 단계적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 이게 행정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 270페이지 의의를 한번 줄거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행정 계획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종합계획, 특정계획, 국토계획, 사회계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비구속적 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보계획 이런 게 있어요. 홍보계획이라는 게 있죠. 계획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어떤 행정 설정 행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 학설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소결에서 복수 성질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을 플러스시킨 그런 학설을 취하고 있죠. 행정행위설, 그 다음에 행정입법설, 그 다음에 뭐 개별 검토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도 말이죠. 구속적인 경우가 있고 비구속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73페이지에요.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반면에 비구속적일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적인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속적일 때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겠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공표까지 해야 됩니다. 또는 공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포.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예요. 274페이지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집중효라는 게 나와요. 집중효. 여기다가 별표 3개입니다. 자, 집중효의 의미가 나오는데 274페이지 제 상단입니다. 집중효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확정할 때 다른 법률에 규정된 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한 가지만 확정하면 되지 다른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대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효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절차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만 하면은 하나만 확정하게 되면은 다른 절차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중효 내진 대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판례를 보는데 판례 내용에다가 중요 표시를 또 해주세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절차적 집중 요소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세요. 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 거기 줄을 좀 쭉 그으세요. 여러분들 판례를 공부할 때는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이 읽는 거를 듣는 것도 좋지만 판례 공부할 때는 본인 스스로 발성을 해가지고 기억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말이죠. 관계기관의 장과 합의를 거치면은 사업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그 말고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을 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결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어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건설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계획법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승인을 받는다. 이걸 받으면은 이것도 승인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런 원칙이 바로 집중효, 다시 말해서 대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밑에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뭐 한 줄로 딱 써놨는데 사실은 한 줄이 아니고 보통 10줄 이상 되는 판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줄 이상 되는 판례 내용을 공부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요. 이 계획 뭡니까?
행정계획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7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67페이지 보면은 76페이지 보면은 형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량명령. 이거는 뭐냐면 행정청이 줄구세요. 행정청이 계획 재량을 하면서 말이죠. 필수적으로 공익과 자 행정계획을 수행하면서 뭘 생각하라냐면 공익과 사익을 말이죠.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량 명령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오형량, 조사의 결함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요. 아무튼 간에 형량 명령은 필수적이다. 어디에서? 행정계획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277페이지 판례 태도. 여기도 별별조 쳐야겠죠. 여러분도 판례 태도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저는 본 교재에서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도록. 자, 거기 보면은 주민이 조리상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 부정했을까요? 그렇죠. 부정했죠. 그 다음에 자 27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 변경 신청 권리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문제되는 게 그러면은 행정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행정계획대로 갈 줄 알고 거기다가 일반 사인이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행정계획이 무효화됐을 때, 없어졌을 때 일반 사회는 거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계획보장 청구권입니다. 자, 계획보장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말이죠. 뭡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렵냐면요. 거기 공공복리라든가 가변성,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줄 한번 끄세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지만 이렇게 가변성이 있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부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앞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까지는 행정계획 청구권까지 제가 한번 행정지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2편 행정작용법을 끝냈습니다. 행정작용법 끝내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자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제도죠.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행정공개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공개 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 자 284페이지 보세요. 284페이지 보면은 행정 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플러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어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인이 말이죠. 개인정보를 뭡니까? 국가기관에서 일반 사인의 개인정보를 또 보호할 그런 의무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 절차에서는요. 비중이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2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별표 4개를 치세요.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에 있어서 비공개 대상인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거 하기 전에 2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죠. 의의는 항상 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봐도 의의는 봐야겠죠. 자, 정보공개제도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국가 등이 말이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이죠.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누구한테 공개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왜 할까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 권리. 국민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액세스권이라고 그러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법에서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이게 헌법상의 용어인데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좋은 점 많죠. 그러나 역기능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나쁜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정보 공개 제도의 연역적인 측면이 쭉 나와 있어요. 자, 285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최초로 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흐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비밀보호법, 마지막으로 사생활보호법, 이런 순서로 발전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다 판례 내용이죠. 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자 288페이지 2-2를 보세요. 여기 축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행정공개 제도에서 비공개 대상인가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거, 자 보세요. 징벌위원회의 회의록 중에서 비공개 심사 및 의결 부분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거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자,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의결 부분이랄지 사적인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했던 뭡니까? 좀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기록상 관련자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 비공개지 않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비공개 불해당, 공개해야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교도소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 자, 교도소 교도관이다. 교도소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요, 누가 감찰하게 되어 있냐면 현직 검사가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용자라고 그러죠.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공무원 근무 평정 결과. 이거 뭐냐면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결과 항목인데, 이거를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서 공개해야겠죠? 그렇죠? 비공개 불해당이니까 공개해야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공개해야만이 평가를 내리니까 불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징벌 절차니까 뭡니까? 이것도 형 집행 및 시효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집행법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행정법이 말이죠. 참 복잡한 게 지금 형집행법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형집행법상 어떤 보고라든가 보고서 이런 게 있죠.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공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용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상 징벌 절차에 관한 어떤 진행 부분, 이거는 비공개에 불해당한다. 비공개에 불해당하니까 뭡니까? 공개해야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사법시험 2차 답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법시험 2차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나 보죠. 이랬을 경우는 사법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시험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험을 본 사람, 지금 변호사 시험도 그렇죠. 변호사 시험도 조만간에 이제 공개해달라는 어떤, 지금 점수까지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 답안지까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뭡니까? 원 데이터.
이런 것도 비공개 불해당이니까 뭡니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해라 이런 얘기죠. 공개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예요. 289페이지 보면은 정보공개와 행정절차법의 차이점이 나와 있죠. 자, 헌법상 근거 보세요. 정보공개법은 표현에 저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향유자가 있습니다. 향유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모든 국민이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만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관장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정보공개심의회는 말이죠.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위원회는 말이죠. 심의가 아니죠. 이 위원회는 좀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 이런 걸 말하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죠. 지금 바뀌어가지고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였다가 뭐 행정자치부였다가 말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로 또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90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인데 이거는 말이죠. 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그거 되겠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통신은 뭡니까? 부당하게 엿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범죄와 관련됐을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91페이지에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거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은 법률 참조하라 제가 써 있죠.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뭡니까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또 개별적 법률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사무 처리할 때 거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에 발전된 세계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쭉 써놨는데 영미법계는요 자연적 정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추럴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영미법계에서는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커먼로우 사상으로 바뀌었는데 법이 없어도 자연법에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요 같은 영미법이지만 수정헌법에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요 헌법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각 주에 있는 주법이 또 있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헌법은 없어도 행정법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헌법을 한번 제정하면은요 헌법 1조에다가 계속 달아냅니다. 이 조문을 이거를 수정헌법이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덧붙인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대륙법계는 뭡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뭐 이탈리아,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스위스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행정 절차를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행정 절차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거기 보면은 연방 행정 절차법을 뭡니까? 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행정수속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보장해주고 행정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일반 행정기관은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상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절차는 결국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다 보호해주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 공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제도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물론 그 앞에서 우리가 행정작용법상의 또 문제도 또 한번 살펴봤고 했는데 이 행정공개제도는 뭡니까? 상당히 그 범위가 짧고 주로 이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단축시켜 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는 비권력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사법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행정계획을 제가 쭉 강조했었죠. 행정계획을 강조했고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할 수 있는가, 판례가 부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요, 행정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